한글은 뇌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똑똑한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경과학센터에서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뇌를 스캔하던 중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의 뇌가 마치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MRI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글 학습 후 뇌의 연결성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자폐 진단을 받았던 5살 맥건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현대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료법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비밀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교수직을 맡고 있는 리사 워커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와 학업에 몰두하느라 다른 분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언어학 서적들 사이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울린 전화벨, 그리고 들려온 임신검사 양성 결과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의 소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밀려오는 기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태아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쏟았어요. 매일 밤 다양한 책을 읽어주었죠. 셰익스피어부터 촘스키까지 온갖 종류의 작품을 목소리에 담았어요. 아마도 태교를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9달이 지나고 우리 딸 맥건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맥건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18달이 지나도 첫 마디를 떼지 못했답니다.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맥건을 데리고 전문의를 찾아갔고 긴 검사 끝에 의사는 맥건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어를 연구하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의 엄마가 되다니.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생각했죠. 저는 여전히 매일 밤 맥건에게 책을 읽어주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이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치료법을 시도해봤어요. 언어 치료, 행동 치료, 음악 치료, 심지어 미술 치료까지.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죠. 맥건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연구실에서 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박준호 박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의 등장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박 박사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박 박사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맥건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맥건이 다른 아이와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박 박사의 집을 방문한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맥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지은이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는 동안 맥건은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은이가 물감을 쏟고 말았어요. 당황한 지은이가 서랍을 열어 뭔가를 찾는 동안 우연히 서랍 안에 있던 이상한 모양의 블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어떤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맥건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죠. 그 아이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블록들을 향해 고정되었고 처음으로 맥건의 눈에서 호기심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맥건은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내려와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맥건은 블록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갑자기 그 위에 그려진 글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맥건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꾹 참았답니다. 맥건의 집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박사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록들이 뭔가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 블록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 문자죠.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배우기 쉽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매건을 도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박 박사에게 블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박 박사는 흔쾌히 몇 세트를 빌려주겠다고 했죠. 그날 밤 데이비드와 나는 오랜만에 희망에 차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건의 달라진 눈빛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집중력이었어. 데이비드도 동의했지. 다음 날부터 나는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특히 놀라웠죠.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놓은 혀가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직관적인 설계를 보면서 한글이 어떻게 매건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엄마로서의 기대가 뒤섞여 가슴이 설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과 매건의 인지 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러나 한 아이의 사례만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 끝에 드디어 연구를 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매건을 포함한 20명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죠. 각 아이의 부모님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은 부모님들의 눈빛을 보며 이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실험실은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어요. 벽에는 밝은 색의 그림들을 걸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았죠. MRI 기계의 위협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 우주선 모양의 커버도 씌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글로 된 간단한 단어들이 적힌 카드를 보여주었어요. 사과, 엄마, 사랑 같은 친숙한 단어들이었죠. 각 언어별로 10개의 단어를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들로 골랐어요. 아이들은 MRI 기계 안에 누운 채로 화면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겁을 먹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응원과 연구진의 따뜻한 격려에 점차 적응해 갔어요. 데이터 수집에만 2주가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뇌 영상들을 보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들과 완전히 다른 패턴이 한글을 읽을 때 나타났거든요. 마치 잠자고 있던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에 활성화되지 않던 영역들이 한글을 읽을 때는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뇌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각 언어별로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해 보니 놀라운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를 읽을 때 아이들의 뇌는 주로 좌반구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만 활성화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언어 처리 패턴이지만 자폐 아이들에게는 이 영역들의 활성화가 평소보다 낮았죠. 중국어를 읽을 때는 양쪽 반구의 시각 처리 영역이 강하게 반응했어요. 복잡한 한자를 인식하느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어의 경우는 더 흥미로웠어요. 히라가나를 읽을 때 특별히 활성화되는 뇌 부분이 없고 아주 작은 자극점만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좌우 반구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특히 두뇌 인지 발달의 중요한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전두엽의 실행 기능 영역, 두정엽의 공간 처리 영역, 그리고 측두엽의 청각 처리 영역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서
두뇌 전체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어. 화면 속 뇌 영상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이 시각, 청각, 운동 영역을 통합적으로 자극하면서 동시에 고차원적 사고와 관련된 영역까지 활성화시키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던 거죠. 이건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웅장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영역들이 서로 다른 악기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을요. 한글이 가진 이 특별한 힘이 자폐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적인 발견이 시작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이었죠. 아이들의 뇌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된 거예요. DTI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언어 처리 영역들 사이에 연결이 강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듯 선명했던 거죠. 신경 가소성이란 가장 중요한 뇌 기능 중 하나예요.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 자신을 재구성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마치 플라스틱처럼 뇌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화면 속 영상은 마치 뇌 속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영역들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희미하던 신경 연결이 굵고 선명한 고속도로로 변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변화는 자폐 아이들에게 특히 의미가 커요. 보통 자폐증은 뇌의 여러 영역 사이에 연결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 학습이 이 연결을 강화시키고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뇌에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한글이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런 변화가 아이들의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의사소통의 벽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종합해 보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인지 발달과 뇌 기능 향상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깨달음은 제 연구에 새로운 의미와 사명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가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에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전율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글 연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어요. 고문서를 뒤적이고 옛 문헌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현대 한글과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 사이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뭔가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에서 몇 개의 음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묘한 불완전함이 느껴졌어요. 이 의문을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한국어와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했죠. 자연스럽게 박 박사가 떠올랐어요. 저는 박 박사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언제나처럼 한글 관련 서적과 자료들로 가득했죠. 제 질문을 듣자 박 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리사, 당신이 찾는 게 바로 이것일 거예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책을 펼치자 낯선 모양의 한글 글자들이 나타났죠. 이건 사라진 6개의 한글 소리예요. 아레아, 여린이읍, 예시읍, 반시옷, 여튼이읍, 여린이응이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 소리들은 왜 사라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에요. 이 소리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어요. 일본의 언어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가 이렇게 언어에까지 미쳤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이 가져올 가능성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들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 될 거예요. 이 소리들을 보고 나면 한글로 거의 모든 자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세계 어느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게 옮길 수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열쇠였던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위한 더 효과적인 언어 교육 방법, 그리고 한글을 진정한 세계 문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날 밤늦게까지 박 박사와 함께 이 사라진 소리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각 소리의 특성과 발음법,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소리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배웠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연구실로 돌아와 매건과 다른 아이들에게 이 새로운 소리들을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 소리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죠. 특히 아래하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이 소리를 통해 다른 모음들의 차이를 더 잘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이 소리들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여린이을 이용해 숨소리나 바람 소리를 표현하게 하니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 사이의 연결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죠. 반시옷은 새의 지저귐 같은 섬세한 소리를 표현하는데 사용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청각적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건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소리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새로운 소리들을 배우면서 그녀의 청각적 구별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심지어 그녀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한글이 정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 체계가 된다면 이는 전 세계의 언어 학습과 의사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소리와 의미를 더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언어 습득과 의사, 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소리들이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언어학적 발견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우리의 연구가 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문화적 유산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 박사와 함께 이 발견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학술적인 발표를 넘어 이 소리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대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절실했고, 첫 번째 난관은 대학 내부에서 왔어요.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대부분의 교수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학과 회의실에서 제안서 발표를 마쳤을 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어요.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연구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글을 세계 공용어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죠. 재정 담당 교수는 예산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학과의 한정된 자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예산 낭비예요. 심지어 평소 제 연구를 지지해 주던 멘토 교수님마저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학문적 가치가 의심돼요. 우리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류학과 교수의 발언이었어요. 이는 위험한 민족주의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정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회의실을 나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죠. 연구실에 도착해서야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밤새 울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박 박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벽녘
문득 매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밝게 웃던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그 기쁨 가득한 눈빛, 그 모습을 떠올리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다음날 아침 박 박사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연구가 가진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총장님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했어요. 대학 내 다른 교수들의 지지를 얻기 전에 최고 결정권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총장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죠. 모든 열정과 확신을 담아 우리의 비전을 전달해야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시도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총장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할 과학적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MRI 스캔 결과, 뇌파 분석 데이터, 인지 능력 향상 지표 등을 꼼꼼히 정리했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글 학습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뇌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뇌 영역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매건을 포함한 10명의 자폐 아동들을 대상으로 8주간의 집중 한글 교육을 실시했죠. 프로그램은 매일 2시간씩 새롭게 발견한 소리들을 포함한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문장 구성까지 나아갔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글자를 보고 무반응이던 아이들이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스스로 쓰기 시작했죠. 매건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는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처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나니 이제 총장님을 설득할 차례였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밤을 새우기를 여러 번. 드디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죠. 과학적 데이터, 아이들의 변화를 담은 영상, 부모님들의 인터뷰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발표 전날 밤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계속 되새기며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문득 매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변화된 모습, 밝아진 눈빛,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의 그 순간. 그 기억이 제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깊은 숨을 들이쉬며 총장실 앞에 섰어요. 박 박사가 옆에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 계셨어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언어 연구를 넘어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자폐 아동들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까지. 발표를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모든 것을 쏟아부은 느낌이었죠. 총장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이어졌죠. 그때 총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네요. 하지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총장님,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정적인 호소에 총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긴 침묵이 이어지다 총장님이 입을 열어 프로젝트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앞불사, 연구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이름을 생각해 두지 않았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때 매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모든 아이들, 전 세계 사람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에 실현하는 거였어요. 모든 이가 쉽게 배우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 바로 그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종누리 프로젝트입니다. 총장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세종누리라.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에 실현하여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한글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뜻입니다. 누리는 세계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자폐 아동들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설명을 듣던 총장님의 눈빛이 변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죠. 총장님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세종의 진정한 비전을 담은 거라고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간의 프로젝트 연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박 박사와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총장실을 나서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6개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매건과 같은 아이들, 그리고 세종대왕의 꿈을 위해 이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 거죠. 프로젝트 공식 승인이 나자마자 우리 팀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6개의 글자를 복원해서 현대, 한글에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효과는 외국어 발음의 정확한 표기였어요. 예를 들어 영어의 스 발음을 여린이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인의 영어 발음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아래아의 복원으로 한국어의 미묘한 음과 차이를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유용했고, 그들은 이제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원된 글자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시읍과 반시호제 조합이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이 소리들이 아이들의 청각적 주의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 표기에 한글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죠. 특히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들에게 한글 기반의 문자 체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항상 되새겼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셨듯이 우리도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했죠. 매건의 변화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들을 배우면서 그 아이의 언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처음으로 느리지만 단단한 발음으로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커졌습니다.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누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매건의 손을 잡고 연구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예요. 세종대왕의 꿈을 이어받아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모든 이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 매건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할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자폐아의 두뇌를 깨우고 활성화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세종대왕의 뜻을 널리 펼치는 세종누리 프로젝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